백세아담을 감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보내드립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백세아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정 어린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해마다 음력 3월이면 마을 어귀 진달래가 붉게 피었답니다. 눈을 가리고도 여러 송이를 꺾을 수 있을 정도로 무성하게 피는 것이었지요. 희한하게도 진달래는 한 여인이 사는 집 담벼락 너머에서 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홍씨. 동네 총각들은 홍씨를 진달래 선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였지요. 홍씨는 양반 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지방 유력 양반 가문 출신으로 대대적으로 관리직을 배출하였습니다. 고조부나 증조부대에서는 암행어사 수행원을 하거나 향리 출신으로 승승장구하여 지방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지주화가 된 가문이랍니다. 홍씨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다가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집안은 한양과의 상업교류로 막대한 부를 일군 신흥 자본가 출신이었습니다. 한양과 남부 지역을 오가는 우피나 소금과 쌀의 유통을 맡은 것이었지요. 남편은 세곡 관리권의 주막 운영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홍씨는 눈치 빠르게 명의를 돌려놓았답니다. 법적 절차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관가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홍씨는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답니다. 이례적으로 소작세를 곡물이 아닌 돈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소작농들과 상인들은 그런 홍씨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감히 거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가뭄이나 흉작이 나면 곡물을 일부러 풀어주며 은혜를 베푸는 신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홍씨의 이런 행동은 권위자와 보호자 이미지로 점점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홍씨가 사는 동네에는 칠복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칠복이는 산에서 내려온 짐승처럼 몸이 좋았고 어지간한 쟁기질은 소보다 빠르게 해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얼굴빛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아이처럼 미소도 짓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를 보려고 물동이를 나르는 여인들이 줄을 섰고 아이들도 나무를 하는 칠복이의 팔뚝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지요. 칠복이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내 송씨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이 통하는 두 부부를 보고 부러워하였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무래도 이번 일도 글렀어. 설마 또 그만둔 거예요? 이번에는 왜 또? 칠복이는 권대감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대감이 어느 날 송아지를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등을 치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칠복이는 기어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양반마님. 머슴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등짝을 치시면 드러놓을 터인데 어느 머슴이 밭을 갈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만두고 왔단 말이죠? 어쩔 수 없었어 임자. 아내는 또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서 머슴살이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이 몇 번째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소문 들어보니까 홍씨라는 갑부가 머슴을 찾는다고 들었소. 그렇게 칠복이는 홍씨 과부 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칠복이가 한참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땔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침 홍씨가 지나갔지요. 칠복이는 초면에 만난 홍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씨는 칠복이의 늠름한 몸집, 요즘 머슴답지 않게 밝은 얼굴, 생기가 넘치는 눈동자에 그만 넋을 빼고 말았습니다. 홍씨는 문득 가슴께가 간질간질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나 했지만 따스한 봄 날씨에 금방 머쓱해진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땀에 젖은 채 계속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관심 없는 척 능청스럽게 지나가면서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씨가 칠복이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칠보가 지붕 위에 떨어진 기왓장이 있는데 치워주지 않으련.
말씀만 하십시오, 마님. 기특한 녀석. 말도 참 잘 듣는구먼. 홍 씨는 아무래도 칠보기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궁리를 한 끝에 핑곗거리를 하나 찾았지요. 칠보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곡물을 보관했단다. 거기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하는데 내가 살피러 가야겠다. 칠보기도 같이 가야겠는걸. 저도 같이 갑니까, 마님? 칠보기가 머슴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느냐. 혹시라도 도둑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느냐. 이 마님이 다치면 너는 좋겠느냐.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마님. 홍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보기는 그런 홍 씨의 얼굴이 잠시 야릇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홍 씨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렇게 홍 씨와 칠보기는 곡물을 보관한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님? 이런 날에 도둑이 더 든다는 것을 모르느냐. 어서 가자꾸나. 사실 홍 씨는 집 근처에 개미가 높게 집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었지요. 제비가 처마 밑을 맴도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만간 비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상한 것이었지요. 홍 씨는 칠보기가 창고 주변을 조사하는 동안에 근처에 있는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칠보기 녀석을 시험해 봐야겠구나. 순진한 칠보기는 창고 주변을 조사하고 거처로 들어왔습니다. 수고했구나, 칠보가. 어서 들어와서 식사하렴. 어찌 감히 마님과 함께 밥상머리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니까 어서 오렴. 칠보기는 쑥스러운 얼굴로 홍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홍 씨는 직접 수저를 칠보기 앞에 놓아주었지요. 이 거처에는 칠보기와 홍 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보가, 너는 늘 보니까 이마에 땀이 맺혀 있더구나. 나무를 할 때는 온몸이 항상 젖어 있고. 칠보기는 어느새 야릇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홍 씨 옷깃에서 진한 매화 냄새가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티가 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칠보기는 알고 있느냐. 거처의 방은 여기 하나다. 칠보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홍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고, 마님. 그럼 제가 바로 곡물 창고로 가겠습니다. 쇳내는 거기서 자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단다, 칠보가. 나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와서 곡물 창고도 조사하였지 않았느냐. 비가 오니 옷도 다 젖었는데 어찌 다시 창고로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 방에서 따스하게 자도록 하렴. 하지만 제가 어찌 마님과 함께 방을 쓸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구석에서 자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칠보기는 구석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지요. 홍 씨는 그런 칠보기가 재미가 있는지 몰래 고개를 돌려 웃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너무 움츠러들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자정이 지났고 밖은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바깥 양반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남자와 방에서 자는 건 처음이로구나. 송구합니다, 마님. 송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는 문 쪽이라서 차갑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이리로 오거라. 하지만 마님, 어허. 내가 내리는 명이니 어서 따르거라. 그러다 곧불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홍 씨는 이불을 걷으면서 칠보기가 누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칠보기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다가갔지요. 어서 들어오거라. 불쌍한 것. 불기운을 받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야지. 그러면서 칠보기의 가슴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가슴이란 말인가. 칠보가 바깥 양반을 떠나보내고 나 혼자 그 많은 땅을 직접 일궜다는 것을 아느냐. 저 같은 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인이 홀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겠느냐. 바깥 양반이 남겨둔 그 땅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나니
참으로 외롭더구나. 남자의 손이 많이 그리웠단다. 나도 참 웃기는 여인이 아니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님. 남자가 여인을 그리워하는데 여인이라고 남자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칠보가. 그러니 너도 날 이해해주렴. 무슨 말씀이신지. 홍 씨가 갑자기 칠보기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날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널 소장농으로 키워주겠느니라. 소장농이라고 하니 칠보기는 주춤하였습니다. 말리던 손도 갑자기 멈춘 것이었지요. 홍 씨는 다시 웃으면서 칠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빗소리로 요란하였지요. 홍 씨와 칠보기가 있는 거처만이 뜨거운 온기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보기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홍 씨 생각에 밥상 앞에서 계속 밥알만 씹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밥만 씹지 말고 여기 생선이랑 김치도 좀 먹어요. 미안하네, 임자. 몸이 피곤해서 말이야. 김치를 입에 넣고 또 한참 밥알과 김치만 씹는 것이었지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몸이 좀 허해진 거 아니에요? 칠보기는 빨래를 널다가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요. 홍 씨는 칠보기를 안채에 불렀습니다. 칠보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홍 씨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지요. 그런데 칠보기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비아니와 편육까지 푸짐한 것이었지요. 마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네가 얼마나 힘을 썼는가.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칠보기는 무릎을 꿇고 또 한 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번 일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결단코 그런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네 놈도 좋았으면서 뭘 그리 정색을 하고 그러나. 칠보기는 뜨끔하였습니다. 사실 홍 씨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묵직함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 묵직함은 아내에게 없는 것이라서 칠보기를 더 뜨겁게 달군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쓱 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보기는 그런 홍 씨를 보니 또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와서 맛있게 들 거라. 이 밥상은 날 즐겁게 한 대가라고 생각하거라. 칠보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 씨는 그런 칠보기를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거래에는 아주 빠삭하거든. 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받는 게 있어야 하느니라.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밥을 맛있게 먹고 소장농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오늘 밤은 나한테 맡기는 것이야. 칠보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앞으로 내가 부르면 토달지 말고 오도록 하거라. 이것은 명이 아니라 거래인 것이니라.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을 수 있었는지 길게 설명할 이유는 이제 없겠지. 예, 마님. 칠보기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을 홍 씨 집에 들락거렸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삿갓을 깊이 눌러 쓰는 것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상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고위 관청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보기의 아내가 한약을 다려왔습니다. 이게 다 뭔가, 임자. 당신 요즘 몸이 허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한약 다려왔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다 드린단 말인가? 소장농이 된 뒤로는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말고 한약이나 드세요. 칠보기는 아내가 다린 한약 덕분에 몸이 좋아졌답니다. 안 그래도 홍 씨 집에 드나들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지요. 언젠가 아내 앞에서 코피까지 쏟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칠보기한테 한약을 다려주는 것이었지요. 그럴수록 홍 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칠보기가 아내의 성화 때문에 늦게 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지요. 칠보가 아무래도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너와 나는 거래를 하였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라도 했다가는 소장농도 끝이라 이 말이야. 내일이라도 당장 소장농을 접으라고 할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마누라가 밖을 나다닌다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그만. 그런 것도 하나 핑계를 못 댄단 말이냐.
그런데 갑자기 홍 씨가 칠복이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너를 안으면 지금껏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더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그런데 너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신하였지. 곡물 창고로 같이 가자고 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니라. 그럼 저를 일부러 데려간 것입니까, 마님? 그렇단다, 칠보가. 처음에는 시험해 보겠다는 욕심이었지. 너와 밤을 보내고 나서 확실해졌다. 이제부터 칠보기는 내 것이니라. 칠복이는 그날 이후로도 코피를 여러 번 쏟았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더 좋은 한약을 다렸지요. 칠복이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렴. 너는 어차피 나에게 진수성찬을 받고 소장농도 하지 않느냐. 너의 아내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라. 힘을 내라고 한약을 다려주니 나에게도 좋은 것이니라. 칠복이는 그렇게 조금씩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홍씨 집을 드나드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였지요. 항상 조심하던 칠복이가 삿갓을 벗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중이니까 방심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칠복이를 동네 거지가 본 것이었습니다. 거지의 입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평소 정직한 남자로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밤잠이 없던 할아버지가 홍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칠복이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복의 칠복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자네 요즘 안 사람과 별일 없는가? 갑자기 그것을 왜 물으시는지. 동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내 일을 물으니 칠복이는 괜히 뜨끔하였습니다. 요즘 자네가 과부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네. 자네 얼굴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어.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쳤다고 과부 집을 드나듭니까? 그 과부가 홍씨라는 말이 있던데. 칠복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문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자네 그러다 큰일 치르는 수가 있어. 자네 사정을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네만.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 칠복이는 할아버지에게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그날은 특별히 다리도 주물러 준 것이었지요. 하지만 홍씨의 집착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칠복이가 늦어지자 회초리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이제부터 늦게 올 때마다 회초리를 맞는 것이다. 칠복이는 회초리를 맞고 수치스러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그런 칠복이가 더 사랑스러웠나 봅니다. 그날 밤은 더 뜨겁게 칠복이를 안는 것이었지요. 단단한 가슴 근육을 보기 위해 더 거칠게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칠복이 안에도 소문을 들은 것이었지요. 홍씨 집을 몰래 드나든다는 말에 갑자기 한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죽 써서 개를 준 것이야? 밥상 앞에 앉은 칠복이는 이상했습니다. 늘 나오던 고기전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임자, 오늘 고기는 사오지 못한 것이야? 정신이 좀 없어서 못 샀어요. 오늘은 그냥 드시구려? 몸 건강하라고 고기전 매일 먹으라더니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가? 언제는 허리가 남자의 생명이니까 고기 열심히 먹으라고 하더니. 허리야, 뭐 다른 집에서 쓰니까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있겠어요? 칠복이는 바로 살에 들려서 기침을 하는 것이었지요. 다른 집에서 허리를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야 홍시인지 백시인지 하는 여편네 집에서 허리 많이 쓰지 않아요?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한테 소장농의 기회를 준 분한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분은 과부야. 아내는 과부라는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과부와 놀아났다니 정말 부하가 치밀었지요. 아내는 칠복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곡물 창고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밤늦게 길을 나서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미행하니 괜히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역시나 홍 씨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더 심하게 뛰는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홍 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홍 씨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홍 씨가 오늘은 탕평채와 갈비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먹고 오늘 밤도 힘을 내라는 것이었지요. 칠보가 오늘은 특별히 많이 먹어야 한단다. 왜 그러십니까, 마님? 오늘 갑자기 관가에서 들이닥쳐서 애를 좀 먹었단다. 내가 수확량을 축소했다고 하더구나. 마님께서 정말 수확량을 축소하셨습니까? 그러자 홍 씨가 음흉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야 관청 관리들이 늘 해결해 주었지. 내가 갑자기 나쁜 년으로 보이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역시 칠보기는 순진하구나. 그 수많은 땅을 거닐 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해결해야 하느니라. 관청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는 것들인데 나란이라는 놈들에게 빼앗기느니 관청 관리들과 결탁하는 게 더 낫단 말이다. 칠복이는 새삼 홍 씨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계략에 완전히 걸려든 기분이었지요. 칠보기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아무튼 많이 먹고 힘을 좀 내보거라. 칠복이는 그렇게 또 홍 씨의 소유물처럼 놀아났지요. 그리고 칠복이의 아내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와 홍 씨의 낯뜨거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와 홍 씨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임자,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 아내는 화가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서 가서 네 마누라를 말리거라. 이 사실이 밝혀지면 너나 나나 끝장이니라. 알겠습니다, 마님. 칠복이의 아내는 그날 밤에 드러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몸을 건드리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에도 아내는 별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진수성찬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너비아니와 탕평채, 조기구이와 도라지나물까지 있는 것이었지요. 후식으로는 곶감과 대추도 있었습니다. 임자, 이게 다 무엇인가? 오늘 이거 많이 드시고 저도 좀 부탁드려요. 뭘 부탁한다는 것이오? 다 알면서 그러시나? 칠복이는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아내의 시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착잡한 것이었지요. 임자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소. 앞으로는 홍 씨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소장농도 못할 텐데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지 않겠소. 그렇게 칠복이는 더는 홍 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여종을 시켜서 칠복이를 불렀지요. 칠복이가 없는 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 역시 홍 씨와 거리를 두었더니 그 뜨거웠던 밤이 자꾸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없는 그 묵직함이 자꾸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가 새로운 머슴을 들인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아내를 생각해서 다행으로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홍 씨에게 섭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묵직함은 다른 놈의 손으로 넘어가는 셈이니까요. 칠복이는 슬쩍 아내 뒤로 다가가서 어깨를 매만졌습니다. 아내도 당연히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였습니다. 평상시처럼 가벼운 밥상을 차리고는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임자가 아직도 화가 덜 풀렸구먼.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내가 이제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 임자만을 위해 살 것이야. 그날 밤에 칠복이는 쿨쿨 잠에 빠졌습니다. 요즘 아내를 위한답시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잠이 들었는지 감은 눈앞에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밖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대체 아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내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홍 씨 집이었습니다. 홍 씨는 칠복이의 아내가 찾아왔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홍 씨는 굳은 얼굴로 칠복이의 아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비록 홍 씨가 신분이 더 높지만 칠복이의 아내가 화를 내도 다 받아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칠복이 아내가 홍 씨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동안 우리에게 소장농을 주셨으니 마땅히 절을 받아야지요. 그건 그렇네만 자네한테 절을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거래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거래라니. 앞으로도 우리 칠복이 잘 부탁드립니다. 홍 씨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칠복이는 이제 내 머슴이 아닐세. 아닙니다. 내일부터 다시 칠복이를 받아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것인가? 소작하던 밭 한 고랑 더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칠복이를 부르실 때마다 쌀 한 대박도 넣어주셔요. 그리고 고깃국 한 그릇이라도 만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님. 홍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복이를 부르시는 날이면 저에게 말씀은 미리 해주십시오. 그날을 미리 알아야 제가 밥이랑 반찬을 덜 할 수 있으니까요. 홍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엄연히 거래였지요. 홍 씨가 지주로 살아가면서 거래는 명확히 하는 여자였으니까요.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일리가 있구먼. 칠복이를 부르면서 자네 생각을 너무 안 한 게야. 칠복이의 아내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음흉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 역시 그런 칠복이의 아내가 자랑스럽기도 한 것처럼 웃는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영문도 모른 채 홍 씨에게 불려갔습니다. 마님, 갑자기 무슨 일로 절 부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마님의 머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삐쳤느냐? 칠복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홍 씨의 묵직함이 여전히 손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마님, 저는 이미 마누라와 약조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마님을 뵙지 않겠다고요.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아내와 이미 거래를 했느니라. 거래라고 하셨습니까, 마님? 칠복이는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을 리가 없었지요. 그동안 칠복이만 아는 아내는 누가 봐도 현모양처였으니까요. 칠복이는 놀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쌀이 든 대박과 고기도 있었습니다. 임자,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임자가 정말 홍 씨하고 거래를 했어? 알다시피 우리는 홍 씨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소작농으로 사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롭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쌀하고 고기도 주고. 임자가 그럼 진짜 나를 가지고 홍 씨하고 거래를 했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렇게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날 속이고 홍 씨 품으로 쪼르르 달려간 날이 대체 며칠이에요? 칠복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홍 씨와 거래를 한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아내가 하는 말도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칠복이는 다시 홍 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불려갔지요. 칠복이가 가는 날이면 홍 씨의 여종이 찾아와서 아내에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님 뵈러 가는 날이니까 밥이랑 반찬은 없어요. 칠복이는 아내의 날카로운 기세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한 달 동안 홍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가 새로 들였던 머슴이 주막에서 술을 진탕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버리고 그 못난 녀석을 다시 들였단 말이지. 홍 씨가 칠복이가 없는 사이에 들였던 머슴이었지요. 홍 씨가 자신을 버리고 다시 칠복이를 부르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몽땅 다 관가에 고발할 것이야. 그렇게 홍 씨와 칠복이의 관계가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관가에서 조사한 결과는 놀랄 만하였지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도 충격적인데 칠복이의 아내가 거래까지 했다는 것도 밝혀진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아내와 함께 관가로 끌려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칠복이는 신분이 높은 마님과 관계를 맺었기에 통간죄가 적용되었지요. 아내는 방조를 하고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공범인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칠복이와 아내는 그동안 홍 씨에게 받은 땅과 음식을 모두 몰수당하였습니다. 고을 밖으로 내쫓겨 출입도 금하였지요. 하지만 홍 씨는 고을에서 영향력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지방 수령에게 많은 돈을 주며 회유를 한 것이었지요. 마침 지방 관리들도 홍 씨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에 돈이 많이 들었지요. 홍 씨는 마을 어른들까지 매수하였습니다. 소란만 키우면 동네 체면도 깎인다는 명분이었지요. 그렇게 홍 씨는 유배를 당하였지만 사실 고을 근처 별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유배였지만 실상은 아닌 것이었지요. 하지만 홍 씨의 평판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홍 씨가 자랑하던 가문도 큰 치욕을 당하였지요. 칠복이와 아내는 먼 지방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당연히 전보다 훨씬 나빠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에게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여러 날을 뜬 눈으로 치샜다. 짐승 같은 욕망을 거두지 못하고 아랫사람을 그릇 이끌었으니 이는 곧 하늘의 도를 어긴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구나. 스스로 지은 죄를 어찌 다 씻을 수 있겠느냐. 칠복이는 말없이 땀을 흘리던 충직한 자였거늘 그 한결같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너를 욕되게 하였구나. 칠복이의 아내 송씨는 더 말해 무엇하랴. 아비 없는 아이를 키우듯 살뜰히 내조한 공이 가엾고 처량하구나. 지난날 부귀의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팽개치고 불쌍하다는 핑계로 불의한 정을 이어갔으니 나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에게도 큰 허물을 끼쳤구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죗값도 받았으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수치 또한 달게 받을 것이니라. 내 삶은 그렇게 고요히 평생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서찰이 작으나마 너희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나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앞날에 평안이 있기를.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볼 수 없을진데 이 서찰로 1000번 만번 사죄하나이다. 편지를 모두 읽은 칠복이와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욕심이 과했을 때 멈추지 못한 한이 너무 큰 것이었지요. 다행히 칠복이는 건강했던 몸을 되찾았고 다시 머슴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면서 그 고을에서 다시 유명해졌답니다. 아내 역시 칠복이를 끔찍이 내조하면서 정이 많은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너무나 외로웠지만 시집을 읽으며 마음을 위로하며 살았답니다.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지요.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이를 그르침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주막을 운영하는 과부의 가슴 애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과부의 머슴으로 들어온 거지 총각. 사랑을 잊고 일만 했던 과부. 두 남녀의 사랑을 지켜봐 주세요.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고을로 가는 길목이 어느새 봄바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한 낯선 사내가 나타났지요. 차림새를 보아하니 천한 신분도 아닌 것 같은데 바보처럼 멍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낯선 사내가 매우 불쾌하였지요. 배고프다. 배고파. 분명히 몸은 듬직한 것 같은데 어깨는 기운이 없어 처져 있고 두 눈은 허공만을 헤매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발을 질질 끄는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는 먼지에 절었고 머리도 덥수룩하였지요. 지나가는 아낙네들이 손가락질을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낯선 사내 입가에 서서히 웃음이 번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낙네들은 순간 사내가 괴물로 보여서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아이들이 사내의 흉내를 내며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산처럼 듬직한 사내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동네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뭐 하는 놈이야?
보아하니 그냥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내들은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찢어진 두루마기가 묶여 있었지요. 아무래도 천한 신분의 남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놈 이거 몰락한 양반댁 자식놈이 아니야? 이놈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하지만 사내가 하는 말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손을 좀 써야 되겠구먼. 사내들이 동그랗게 둘러싸서 남자를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엽전 하나라도 나올까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에이, 재수온 붙었구먼. 돈이 있었으면 이미 다른 놈들이 털어갔겠지. 사내들은 침을 뱉으며 사라졌습니다. 낯선 남자는 그렇게 얻어맞고도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슬렁어슬렁 다니더니 주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진달래 나무가 있고 그늘막 하나 들이운 초라한 주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처마 밑의 풍경은 묘하게 청아했지요. 그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파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도 멈출 정도로 음식 냄새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주모의 이름은 옥향이. 손님이 많아 동네 사람들이 만복이라고 불러주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놀이개를 가지고 놀던 시절이 좋다고 하여 옥향이라고 불렀답니다. 눈매는 아주 선하지만 깊은 밤처럼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말끝은 부드러워서 온순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겹겹이 쌓인 것처럼 관록도 보였답니다. 옥향이는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난 주모였습니다. 혼자서 막걸리도 잘 빚고 장을 보러 다니며 상인들과 친척처럼 지내는 장사치였지요. 옥향이가 이 주막을 지킨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답니다. 주모가 한참 걸레를 빨아서 남은 물을 뿌리던 중이었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그러다 그만 낯선 산의 얼굴에다 뿌린 것이었지요. 애구머니나. 이거 송구해서 어째요? 하지만 낯선 산에는 걸레를 빤 물이 시원했는지 해벌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놀라서 낯선 사내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그러자 막걸리를 마시던 동네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그 바보 녀석은 신경 쓰지 마시오. 낯선 사내를 두들겨 팼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이야기를 못 들은 모양이네. 저 바보 녀석이 이 고을에 온 지 벌써 열흘이 지났소. 물어봐도 통 대답은 하지 않고 배고프다고만 하니 원. 그러자 주모는 오히려 손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불쌍한 사람을 먹여줄 생각을 해야지. 바보라고 그렇게 놀리기만 하면 어째요? 아니, 우리야. 어디서 온 녀석인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열흘이나 지났으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그렇게 주모는 낯선 사내를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은 백숙이 있으니까. 주모는 바쁜 와중에도 낯선 사내 앞에 백숙과 막걸리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내를 두들겨 팼던 손님은 잔뜩 삐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저런 바보 녀석에게 먹일 백숙이 있으면 우리한테나 줄 것이지. 낯선 사내는 백숙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주모는 깜짝 놀랐지요. 애구머니나 벌써 다 먹었어요? 하긴 열흘이나 굶었으니 오죽할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주모는 남은 밥과 나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낯선 사내는 가져오는 즉시 다 먹어치워 버렸지요. 그리고 막걸리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셨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주막이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긴 주모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낯선 사내가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환하게 웃더니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먹을 것을 주니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사내를 두들겨 팬 남자들이 헛기침을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렁뱅이라도 사람은 사람이지. 누구나 다 사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모가 큰 소리를 치자 낯선 사내가 희죽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도 그런 사내를 보더니 보람이 있는 듯 활짝 웃는 것이었지요.
내가 오늘 인심 쓴다. 굽고 남은 파전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러자 사내가 처음으로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도 괜히 누군가의 힘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지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으나 사내는 감격에 목이 맨 것처럼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떨어지자 주모는 서서히 걱정이 됐습니다. 어디 갈 데는 있어요? 사내는 갑자기 침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입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주모는 마음 같아서는 사내를 드리고 싶었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동네 남자들이 치근덕거리고 있었는데 이 사내를 드리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것이 뻔하였지요. 미안한데 우리 주막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사내의 얼굴이 허망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그런 사내가 너무 가여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모는 그렇게 주막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주막에서 지낼 수는 없지만 먹을 것은 줄 수 있으니까 밥 때 되면 오세요. 주모는 그렇게 말하고 주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내는 그런 주모가 고마운 듯 다시 웃음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는 밥때만 되면 주막을 찾았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주모는 그런 남자가 안 됐으면서도 끼니는 해결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모가 한참 음식을 나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오는데 난리도 아니야. 사내들이 모여서 어찌 그리 사람을 패고 있는지. 주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르던 음식을 부엌에 놓고 잽싸게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손님들은 주모가 일하던 중에 저렇게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 낯선 사내가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손님이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주모가 여기 무슨 일로 온 것이오? 장사 중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째서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때리냔 말이에요. 주모가 왜 이리 신경을 쓴단 말이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자꾸 이러면 관가에 고발할 거예요. 나라에서 이런 바보 녀석을 신경이나 쓰겠소.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가 돌멩이를 주워서 주모에게 던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두들겨 맞던 남자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으로 막은 것이었지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한동안 정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주모도 놀라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사내들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헛기침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줌이라도 지린 것처럼 총총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들겨 맞던 남자의 얼굴이 워낙 무섭게 보였으니까요. 겨우 상황을 알아챈 주모는 남자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얼굴에 돌멩이가 맞아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미련해서 어째요? 주모는 당장 남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왔습니다. 바보로 알려진 남자를 데리고 오니 손님들은 의아했지요. 주모는 상처를 닦아주고 삼배 조각으로 감쌌습니다. 그렇게 몸을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모는 또 한 번 남자의 거처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거지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것일까요? 주모는 일단 남자가 다쳤다는 핑계로 주막 밖에 있는 창고에 재웠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거지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둘러댔지요. 그럴 때마다 주모는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모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방에서 자고 있었지요. 근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것이 발자국 소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지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복면을 한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주모가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주모는 이것이 말로만 듣던 보쌈이 아닌가 하고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이 나오려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막 밖에 창고에서 자고 있던 남자였지요. 남자는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습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내들이 순식간에 남자의 주먹에 쓰러진 것이었지요. 볼을 어깨에 맨 사내는 무서워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보에서 나온 주모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쓰러져 있고 한가운데의 창고에서 자던 그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주모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참에 주막을 지키는 머슴을 들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안 그래도 혼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잘 됐네 그려. 주모는 이제 남자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당히 손님들에게 머슴이라고 소개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름을 짓지 않았네요. 따스한 봄날인 4월에 찾아왔으니 만이라고 하고 12일에 머슴으로 들였으니 복이라고 불러야겠구먼. 그래서 만복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만복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주모와 함께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만복이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모의 머슴이 된 것입니까? 주모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요. 이제 내 머슴이니까 더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이제 잠도 주막 안에서 잘 수 있어요. 만복이는 그날부터 열심히 주막 일을 도왔습니다.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통나무도 번쩍번쩍 드는 것이었지요. 그 무거운 소고기를 들고 올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막 앞을 막고 있던 바위도 거뜬히 들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복이의 힘은 넘쳤습니다. 물을 길어 오라고 하면 두레박을 통째로 들어오기도 하였지요. 주모는 그런 만복이를 못 말리겠다고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답니다. 주막에 손님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중에는 만복이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복이가 어설프게 장작을 팰 때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내들은 바보처럼 다니던 만복이를 보면서 지난 일을 반성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남자가 주막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자신들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만복이는 바보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주모는 밤마다 장부 정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만복이는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장작을 미리 패는 것이었지요. 주모는 이제 만복이를 동업자로 여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막 안에서 자도록 해요. 만복이는 그동안 창고 안에서 잤지요. 아무래도 주막 안에서 자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주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 만복이 덕분에 장사도 잘 되니 더는 창고에서 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 주막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괜찮아요. 손님들도 모두 만복이를 여기 주막 사람으로 인정한다니까요. 정말 손님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주모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자는 방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별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만 창고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하여 만복이는 그날부터 방에서 잘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주모는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곧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이었지요. 작은 방은 부엌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궁이의 열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자고 있을 새벽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면을 한 사내들이 또 한 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모가 은장도를 꺼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시댁 아들은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채시댁 아들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복면을 한 사내들 중에 한 사람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신경질적으로 복면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만복이를 두들겨 팼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구먼. 그런데 어찌 모른 척하고 지나갔단 말인가? 그야 채씨 어르신과의 인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을 이미 떠나신 우리 아버지와 채씨 어르신은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들었소.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았단 말이오. 이거 아주 독한 년이구먼. 그럼 내가 또 올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부딪힐 일인데 겁날 게 있겠소. 이 주막을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고을에 발도 붙이지 마시오. 안 그럼 황가 할아버지하고 윤가 어르신이 다 관가에 일러 바칠 테니. 주모는 이미 보쌈을 당할 것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주막이 열리지 않으면 주모와 가까운 이웃들이 모두 관가에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최시댁 아들이었지요. 어쩔 것이오? 이래도 날 보쌈할 것이오. 그러자 복면을 한 사내들은 투덜대며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뒤늦게 눈치채고 나온 만보기가 서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또 한 번 크게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사내들은 조용히 떠난 것이었지요. 주모는 그제야 은장도를 떨구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달려가 주모를 끌어안았지요. 주모는 펑펑 울었답니다. 그날 밤에 만보기는 주모 옆에 누웠습니다. 머슴인 제가 이렇게 주모 옆에 누워도 되는 것입니까? 또 그 사내들이 쳐들어오면 어째요? 그럼 우리 만보기가 막아줘야지. 머슴은 배시시하고 웃었습니다. 주모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지요. 아직도 만보기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주모는 만보기를 지그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심려치 말아요. 만보기가 어떤 남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기억이 안 돌아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보기는 의아하여 고개를 돌려 주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 만보기가 부러워요. 저도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 안 했죠. 저는 20살도 안 돼서 시집을 갔어요. 부모님은 이름 있는 양반 집안이었지만 몹시 가난했지요. 그러다 예조판서 출신의 고대감께서 혼담을 넣으셨답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담스러웠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잘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시집을 갔지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대감께서 시름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서 다들 제 책임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시부모도 그렇고 집안 식솔들이 모두 제가 신랑 죽인 원흉이라고 하였지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매일 밤에 펑펑 울었는데 양반놈들은 역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족속들인가 봐요. 주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고대감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은 땅을 하나 받았는데 재산까지 다 몰수당했지요. 그래도 그렇지. 쫓겨난 저를 받아주시기는커녕 원망하고 외면했답니다. 그러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먼 지방에서 계셨던 할머니가 주막을 하나 물려주셨어요. 그 주막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때는 고대감과 부모님 때문에 제가 불행했다고 믿었는데 돌이켜보면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희 탓이에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주막을 일궈내려고 열심히 했어요. 결국 주모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만보기는 주모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 만보기한테 할 줄 몰랐네. 그날 이후로 주모와 만보기는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이제 허물없이 지낸 것이었지요. 만보가 오늘은 나무 좀 많이 해야 돼. 오늘 일이 더 많을 거야. 알겠습니다, 주모. 만보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숲으로 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지게에 나무를 지고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굴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큰 바위가 만보기 가슴을 세게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만보기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잡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막에 겨우 들어온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주모는 얼른 만보기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만보가 왜 그래? 만보기가 기억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주모는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시오라는 여러 의 살리풀을 찾았습니다. 한 줌을 탕약에 넣어 끓이는 것이었지요. 손님들도 만보기가 걱정이 돼서 방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가 이거 어서 마셔. 시오는 감기울결을 해소하고 해열 효과도 있었습니다.
주모가 5년 동안 주막을 지킬 때 가끔 쓰던 민간 요법이었지요. 만보기는 시호의 탕약을 마시더니 점점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에 만보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많던 손님들은 다 빠져나가고 주막은 한산해졌지요. 만보가 이제 괜찮아? 주모 덕분에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먹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주막을 읽으면서 가끔 먹던 거야. 감정이 억눌리고 우라가 치밀었을 때 마시면 괜찮아. 정신이 허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마시면 아주 좋아지거든. 그것을 만보기한테 쓸 줄 몰랐네. 주모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보기도 나한테 말을 놔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도 내가 머슴인데 어찌 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를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시는데. 그러자 주모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만보기는 내 머슴이 아니야. 나와 같이 일하는 동업자이자 벗이야. 아직도 몰랐어?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한솥밥 먹는 사이야. 그렇게 만보기는 조금씩 주모에게 말을 놓았답니다. 주모는 그럴 때마다 진짜 벗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만보가 시장에 가서 소고기 좀 들여와. 상인 할아버지가 특별히 더 얹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소고기를 갑자기 왜? 바쁘니까 빨리 갔다 와. 만보기는 의아했지요. 상인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더 얹어주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보기는 소고기를 가지고 주막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면을 한 사내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아주 잘 걸렸다. 니놈들은 우리 주모 보쌈하려고 했던 놈들 아니냐? 이놈 봐라. 주모하고 같이 살더니 이제 말수도 늘었네. 우리 처음 볼 때만 해도 배고프다는 말밖에 모르던 놈이. 그래, 너의 그 찰난 기억은 돌아온 것이냐? 용건이나 말해라. 어떻게 너 같은 바보 녀석이 주모하고 같이 산단 말이냐? 어떻게 너처럼 바보 같은 녀석이 고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만보기는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거 부러워서 나 붙잡고 한이라도 풀어보려고? 못난 사내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만보기를 바보라고 놀리는 남자는 주모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지요. 주모가 늘 받아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지 차림의 바보와 같이 살고 있다니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나는 도저히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서 이 고을에서 떠나거라. 좋은 말로 할 때 사내들은 몽둥이를 들고 만보기에게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밧줄을 던지며 만보기의 팔을 묶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보기에게 당한 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요. 만보기는 이리저리 피하며 사내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다 밧줄 하나가 팔목에 걸렸습니다. 팔 하나를 못 쓰자 다른 밧줄도 날아들었지요. 그렇게 양팔을 못 쓰게 되자 바로 머리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보기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모는 바쁜 와중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보기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조금 한가해지자 주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만보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주모는 얼른 주막을 나와 만보기를 찾았습니다. 만보가. 만보가. 상인 할아버지에게 소고기는 샀다고 하는데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찾았지만 만보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와도 만보기는 없었습니다. 주모의 눈에는 어느새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보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너 먹이려고 미역국도 준비했단 말이야. 오늘이 네가 날 찾아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야. 너의 생일을 모르니 어쩔 수 없었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상인 할아버지가 소고기를 더 얹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미역국을 끓이려고 한 것이었지요. 대체 만보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만보기가 깨어난 곳은 양반댁의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아이고 도련님. 깨어나셨습니까? 만보기의 인기척을 느끼고 들어온 사람은 여종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시오? 도련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순이옵니다.
지나가던 식솔들이 쓰러진 도련님을 보고 데려온 것이옵니다. 순이라고 하였소. 도련님이 저에게 늘 순하고 착하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정녕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얼른 대감마님부터 보러 가야겠습니다. 만보기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병조판서 곽대감이었습니다. 아이고, 수호야.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 만보기의 이름은 수호였지요. 병조판서 곽대감의 아들이자 함경도 일대를 지키던 장군이었지요. 갑자기 쳐들어온 오랑캐들과 전투 중에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안정을 찾으면서 기억도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병판의 아들이었으며 수많은 병사를 거느린 장군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수호야, 이제 기억이 나느냐? 예,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행이로구나. 근데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것이냐? 전투 중에 사라졌다고 하여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른다.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께 매일 빌고 또 빌었느니라. 제발 우리 수호를 돌려달라고 말이야. 정말 송구합니다, 아버지. 근데 저 역시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네가 사라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몸 상하지 않고 지냈다면 어디서 먹고 자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더냐. 그러게 말입니다. 어렴풋이 누군가와 산 것 같기는 한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 자꾸 머리가 아파서요.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란 말이냐. 그보다도 예조판서 대감께서 혼담을 넣었던 일은 기억이 나느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하아 씨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연하에게 잘해줘야 한다. 그 아이도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른 곳에 혼담을 넣어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오직 너만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수호는 주모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연하 생각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배시시하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어색한 웃음은 뭐란 말인가? 분명히 누군가한테 이렇게 웃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수호는 연하를 만났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낭자도 고생이 많았소. 나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했구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오로지 도련님만 건강히 돌아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그동안 어디 머물렀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 역시 그것이 이상합니다. 1년 동안 대체 어디에서 먹고 살았는지 생각하려고 하면 자꾸 머리만 아프니 말이오. 그랬군요. 혹시라도 도련님을 보살펴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꼭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이제 어엿한 양반집 아들처럼 보였지요. 연하와 함께 모처럼 냇가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식솔들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왈패와 상인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리세를 가지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수호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왈패 손에 있던 단검이 날아들었습니다. 수호가 잽싸게 막아서면서 어깨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수호가 갑자기 머리를 잡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요. 연하도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의원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따라오던 여종순이가 다급하게 탕약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탕약을 먹은 수호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지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순이야, 그 탕약은 무엇이더냐? 제가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통이 치밀 때 마시는 시오를 넣은 탕약입니다. 아씨처럼 한 달에 한 번 아플 때 먹으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때 수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흐르는 눈물이 땅바닥을 적시는 것이었지요.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려. 나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곽대감은 여종순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여종이라고 무시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었지요.
순이야, 정말 고맙구나. 네가 내 아들을 살렸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느냐? 시오를 넣은 탕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속이 많이 상했더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제가 다 부족해서 혼이 났던 것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곽대감은 새삼 순이의 순하고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 덕분에 아들을 돌봐준 사람도 누구였는지 알게 됐지요. 참 다행입니다, 도련님. 순이 덕분에 생명의 은인을 찾게 됐군요. 낭자에게 정말 할 말이 없소. 그동안 날 기다려준 은혜를 이렇게 보답해야 하다니.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늘 도련님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서 그 주모를 찾아가십시오. 도련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모는 찾았던 활기를 잃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넋을 빼놓고 일하는 것 같아서 손님들도 걱정이 많았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만보기에게 끓여줄 미역국이 생각이 났지요. 그렇게 또 무심한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앞에 늠름한 선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주모, 그렇게 울고 있으면 되겠소? 나한테 미역국 끓여줘야지요. 주모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이. 그렇소. 나요, 만복이. 어떻게 된 일인지 미역국부터 먹으면서 모두 얘기하겠소. 주모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주모처럼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킬 것입니다. 절절한 사랑이 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한스님의 어긋난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전란을 끝낸 조선시대. 전국에는 여전히 전란의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장군 이강은 돌아갈 고향이 없었답니다. 고향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로 심신이 지친 이강은 그런 고향에 큰 미련이 없었지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름이 없는 어느 고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고을은 전쟁통에도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답니다. 시장은 고향보다 훨씬 활기찼고 고을 사람들도 모두 인심이 좋았지요. 무엇보다 이강이 여기 머무르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과부들이 많이 살고 있던 것이었지요. 마침 이 고을에서는 전쟁 때문에 치안이 많이 안 좋았답니다. 툭하면 왈패들이 시장에 쳐들어와 자리세를 걷어가는 것이었지요. 옳거니 이것이 기회로구나. 이강은 왈패들을 무찌르고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이강 정도면 자리세를 걷어가는 왈패들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예상대로 왈패들은 이강을 보더니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통에서 살아 돌아온 장군이니 왈패들도 눈치를 채고 싸움조차 걸지 않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이강은 고을 사람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전쟁통에 피난만 다녔던 약골이었지요. 사실상 이강이 이 고을의 왕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과부들을 한 명씩 만나 보자꾸나. 이강은 만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고을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었지요.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상인들도 얼마 가지 않아 이강의 부하들로 들어왔습니다. 부하들도 이강의 의중을 알게 되면서 여기저기 있는 어여쁜 과부들에 대해 알려주곤 하였지요. 이강은 흡족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의 유일한 사찰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하산을 하고 돌아온 이 남자는 형각. 전쟁통에도 사찰을 지켰던 유일한 남자였지요. 큰 스님은 감격하여 형각이 속세로 떠나는 일을 크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현가가 너라면 분명히 속세에서도 크게 성공할 것이야. 너의 그 큰 배포라면 어디를 가서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현가가 꼭 성공하거라. 형각은 그렇게 사찰을 떠나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전쟁통에도 고을 사람들을 위로했던 형각이었지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형각을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고을 여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이었지요. 이제 하산한 사람이니 혼담을 넣고 싶어하는 집들도 많았답니다. 형각의 유명세는 얼마 가지 않아 이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고을 여인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으려고 했던 이강은 시기심이 난 것이었지요. 멀리서 지켜본 형각의 생김새는 남자가 봐도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불안한 이강은 부하들을 통해 형각의 동태를 보고받았습니다. 예상대로 형각은 고을 여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감히 저 어린 것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강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형각이 이강의 부하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소인, 이번 전쟁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제가 비록 부족한 소승이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을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내로 태어나서 부끄러웠습니다. 늦게라도 저를 병사로 받아주십시오. 이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열정은 갸륵하긴 하나 나의 병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버텨낼 재간이 자네에게 있겠나. 그동안 사찰에서 편안하게 지냈을 터인데 체력은 또 어쩌고. 그러면서도 이강은 이따 꼬드길 과부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명성을 떨쳤던 장군이 이제는 호색한이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형각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형각은 전쟁통에도 체력 단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찰을 지키면서도 고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요. 형각의 주먹이 생각보다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강은 형각을 부하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모질게 굴어서 초장부터 기세를 꺾을 작정이었지요. 새벽부터 기와집 마당 청소를 시키고 머슴들이 해야 할 땔감에다 병사들이 쏘면서 버려진 화살들을 줍는 허드렛 일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각은 당연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요. 일부 병사들은 형각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스님이면 그냥 사찰이나 지킬 것이지 뭐하러 속세에 와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시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형각은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병사와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이강은 옳다구나 하고 형각을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놈아. 사찰이나 지킬 것이지. 속세에 왜 기어들어와서 이 망신을 당하는 게야. 형각은 장군의 훈육이라고 믿었지만 가슴속에 들끓는 분노는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은 형각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창고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야 고을 여인들에게 눈독을 들이지 못하니까요. 그만큼 이강이 좁쌀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리고는 어여쁜 과부를 불러서 또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이강의 손길을 거치지 않을 과부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형각은 이강의 그런 숨은 이면을 모르고 창고 안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세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잊으면 아니 된다. 하지만 이강의 좁쌀 같은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병사들의 심부름까지 시키는 것이었지요. 병사들의 훈련에 쓰일 목도를 깎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형각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장군, 목도를 만드는 일은 병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훈련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흔한 허드렛 일도 못 참아서 병사와 몸싸움을 하였거늘.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에 나가겠다는 게냐. 너 그런 정신머리로 나가면 하루도 못 가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형각은 몸싸움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형각은 자존심을 버리고 이강이 시키는 대로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목도를 열심히 깎았고 땔감도 하라는 대로 계속 팼고 청소도 하라고 하면 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각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활터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활을 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절대 허락 없이 화살을 쏘지 말라고 하였는데. 에라 모르겠다. 형각은 참지 못하고 결국 화살을 쐈습니다.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대로 전투에 나가면 백전백승할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강의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그새를 못 참고 바로 화살을 쏜단 말이냐? 이강은 또 한 번 형각을 두들겨 팼습니다. 사실 이강이 놓은 덫이었지요. 일부러 활터에 활과 화살을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두들겨 맞던 형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군, 이제 저도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것을 보십시오. 제가 쏜 화살이 모두 백발백중입니다. 이강이 쳐다보니 진짜 화살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순간 이강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대로 훈련을 시키면 분명히 자신을 뛰어넘는 장수가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이강은 무서웠습니다. 이강은 더 듣지 않고 다시 형각을 창고에 가뒀습니다. 밥도 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형각은 초주검이 돼서 연변장을 걷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병사들의 기합 소리가 들렸지요. 이제는 그런 기합 소리도 의미 없는 메아리처럼 들렸답니다. 그날 밤 형각은 이곳을 떠나기로 하였지요. 떠날 채비를 마치고 떠나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형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침 이강이 머물고 있던 별채를 지나고 있었지요.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갔더니 이강과 과부가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과부의 수줍어하는 웃음소리는 심신이 지친 이강마저 녹일 정도였지요. 저게 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전란으로 명성을 떨쳤던 장군께서 저렇게 방탕한 놈이었다니. 형각은 다시 짐을 방에 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너무 억울한 것이었지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뒤에서는 저런 짓을 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엄격했단 말인가? 형각은 그날 이후로 이강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을의 과부들이라는 과부들은 모두 만나고 다녔지요. 이강의 부하들도 얼굴 반반한 과부에게 매일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형각은 주막에서 술을 퍼마셨습니다. 나쁜 놈의 자식. 감히 나와 같은 정승에게 이런 불경한 짓을 하다니. 너 같은 놈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업보가 생기다니. 그때 열심히 음식을 나르던 주모가 형각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총각 미안해요. 너무 바쁜지라. 그러다 형각과 주모가 눈이 맞았습니다. 주모는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이제 보니 형각 총각이 아니신가. 어찌 이렇게 혼자서 술을 퍼마시고 계신가. 주모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이보시오 형각 총각. 너무 과음하지 말고 이따 나랑 같이 마시지. 나도 오늘 술이 좀 받을 것 같으니. 손님들이 나가고 형각은 주모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주모는 무슨 일로 그리 술이 당기시나? 어젯밤에 관심이 있는 사내가 날 부르지 않겠어.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찾아갔지. 과부가 된 이후로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건 처음이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통 연락이 없다네.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형각은 물어본 순간 누군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지요. 이강 장군이지. 이 고을의 과부가 어디 한둘이요. 다들 들어보면 이강 장군한테 몸을 맡기고 싶다고 난리요. 형각은 또 한 번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이 방탕한 놈. 대체 어디까지 손을 댄 것이야? 그때 주모가 형각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형각 총각. 그날 이후로 너무 외롭다오.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렇게 형각은 얼떨결에 주모와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복수심에 불탄 형각은 주막에서 나오면서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주모, 사실 장군께서는 주모를 그리워하고 계시오. 주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장군께서 체면이 있으시니 더 자세히 말할 수 있겠소. 그냥 주모 얘기를 넌지시 꺼내신 적이 있었소. 지금 생각해보니 다 주모가 그리웠던 게 아니겠소. 남자가 아쉬워 형각에게 몸을 맡긴 주모였습니다.
이강 장군이 그리워한다니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형각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작에 말을 좀 하지. 이렇게 실컷. 아니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말하면 어쩌나. 어제는 주모도 알다시피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소. 미안하게 됐소. 그렇게 형각은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강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 얼마 전에 아랫동네에 사는 김씨댁에서 장군 말씀을 했다고 하더이다. 방금 누구라고 하였느냐? 김씨댁이라고 하였느냐? 김 씨는 얼마 전에 이 고을로 이사를 온 과부였습니다. 이미 어여쁘다고 알려졌지요. 이강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형각은 그런 방탕한 이강이 보기만 해도 흉측하였지요. 형각은 소름 끼치면서도 꾹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군께서 손수 훈련병들을 챙겨준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도 고생한 훈련병들에게 삶은 닭고기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한 게 아닐지요. 이강은 또 한 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또 부하들을 챙겨주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인물이지. 그러다 형각과 눈이 마주치고 헛기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두들겨 맞고 창고에 갇힌 형각 때문에 머쓱한 것이었지요. 이강은 곧바로 부하들을 시켜서 삶은 닭고기를 내왔습니다. 형가가 어서 이것을 김씨댁에게 주도록 하거라. 가는 길에 너도 좀 먹고. 형각은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먹을 거 하나 안 주고 매일 허드렛 일만 시키며 두들겨 패던 인간이었으니 말이에요. 형각은 가는 길에 닭고기를 맛있게 씹어 먹었습니다. 그놈한테 이런 식으로 얻어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정말 좀생이 같은 놈이야. 형각은 김씨댁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과부는 듣던 대로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형각도 순간 놀라서 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형각 총각이 아니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김과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각 총각 모르면 여기서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과부들이 형각 총각을 많이 찾던데요. 그러면서 형각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형각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설마 방탕한 이강에게 너무 맞아서 머리라도 이상해진 걸까요? 형각은 손에 들고 있던 닭고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고을에 이사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화답이 늦었습니다. 김과부는 닭고기를 보더니 씩 하고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설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입니까? 그렇다마다요. 이렇게 형각은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 역시 이 고을을 지키는 병사가 아닙니까? 전쟁통에 깨달은 것이 많았답니다. 김과부는 형각이 하산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세에 들어오신 연유가 단지 전쟁 때문이었습니까? 형각은 김과부의 의중을 알아챘지요. 물론 저 역시 여인을 안고 싶답니다. 그런데 저를 알아주는 여인이 없으니 설마 그럴 리가요. 이렇게 번듯한 총각한테 여인들이 눈길을 안 주다니. 모두 눈이 어떻게 된 모양이네. 김과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형각은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김과부 마음을 빼앗았다고 자신하는 것이었지요. 형각은 이강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씨댁에서 감사 말씀 전하셨습니다. 어찌 이리 음식 솜씨가 좋으냐며 좋아하더이다. 이강은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이강 장군을 뵈러 한번 찾아오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 말씀을 넌지시 꺼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을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부의 몸이라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장군께서 보양식을 좀 더 챙겨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강은 다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장조림과 소고기 묵국까지 만들었지요. 형각은 김과부에게 줘야 할 장조림을 맛있게 먹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덕분에 아주 맛있게 먹는구나 이놈아. 형각은 이강 놀리는 재미에 푹 빠진 것이었습니다. 김과부는 장조림과 소고기 묵국에 놀라고 말았지요. 장조림은 형각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소분하였답니다. 어머 어쩜. 형각 총각은 어찌 이리 음식 솜씨가 좋단 말입니까? 사실 사찰에 있을 때 음식 솜씨가 많이 들었답니다. 또 거짓말?
형각은 사찰에 있을 때 밥만 열심히 지었답니다. 요리 실력이 너무 없어서 큰 스님한테 많이 혼났지요. 어쩔 때는 큰 스님이 부엌을 드나들 정도였습니다. 김과부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형각에게 계속 호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이 장조림과 소고기 묵굿을 먹는 것을 보시겠다고요? 어째서요? 이강 장군께서 꼭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고을에 새로 오신 분에게 드리는 화답인데 마땅히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주셨던 닭고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것도 당연히 맛있겠지요. 김과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입에 넣었지요. 형각은 김과부의 기품 있는 자세 하나하나에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가지 않고 김과부를 안고 싶었지요. 김과부도 눈치를 챘을까요? 여종을 불러서 전통주 하나를 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손님을 이대로 돌려보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서 받으시지요. 술을 마셨다고 하면 장군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드렸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형각은 술을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김과부도 한 잔씩 들어가더니 점점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자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정말 힘들었답니다. 마음에도 없는 성부를 바란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얘기를 듣던 김과부는 괜히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지 뭐예요. 시댁에서 신랑이 몸이 안 좋다는 것을 감쪽같이 숨겼답니다. 저는 신랑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혼자가 되었지요. 김씨댁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로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각 총각. 지금 그 말은 형각은 자기도 모르게 김과부의 얼굴에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피부가 어찌나 고운지 형각은 그만 충동적으로 김과부를 안고 말았지요. 김과부는 놀랐지만 형각의 옷자락을 쥐던 손에 힘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과부도 자세를 바로 하고 형각의 품에 안겼습니다. 형각은 이강 몰래 과부들을 탐하니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세상에 속세가 이렇게 재미가 있었다니. 하루빨리 하산을 할 걸 그랬구나. 그동안 큰 스님 눈치를 보느라 잔꾀도 부리지 않았던 형각이었지요. 역시 잔꾀의 맛이란. 형각은 그렇게 김과부의 하룻밤도 빼앗았습니다. 죄 없는 과부를 속였다는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아침에 형각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의 목소리였지요. 형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과부는 여전히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이강이 이른 시간에 김과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강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김과부도 깰 수밖에 없었지요. 형각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강과 김과부가 만나면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모두 들통이 날 테니까요. 형각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중에 이강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과부의 허락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과부가 깨어난 것이었지요. 지금 누가 온 겁니까? 이강 장군입니다. 김과부는 깜짝 놀랐지요. 얼른 옷부터 입어야 하니까요. 수세에 몰린 형각은 김과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대체 형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김과부는 마당으로 나와 이강과 만났습니다. 이제야 김씨댁을 만나 뵙는군요. 저 역시 명성이 드높은 이강 장군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오셨는지. 그야 제가 보내드린 닭고기와 그리고 그 뭐더라. 좁쌀 같은 이강은 자기가 보내준 음식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었지요. 하루빨리 김씨댁을 안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장조림과 소고기 묵국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잘 드셨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한 걸음으로 달려왔소. 김과부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각 총각을 통해서 잘 받았습니다. 장군 음식 솜씨가 소문대로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형각은 자신이 살기 위해 이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시댁에게 못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강 장군은 김시댁이 아는 그런 사내가 아니오. 이 고을 과부들 중에 그놈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여인이 없을 정도라오. 사연을 들은 김과부는 기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음식들은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속여서 송구합니다. 김시댁이 이강 장군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소.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이런 짓을. 김과부는 이미 형각에게 마음을 빼앗겼지요. 하룻밤을 보냈으니 이제 형각의 여인이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형각의 뜻대로 이강을 속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장군께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강은 그런 일도 모르고 옳다구나 하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오늘 밤은 어떻소? 저야 좋지요. 김과부는 그날 밤에 이강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강은 부하들을 재촉하여 더 푸짐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장군께서 그토록 부하들을 아끼신다고 하던데 한번 확인할 수 있는지요? 이강은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이강에게 모진 훈련을 받던 터라 다들 지쳐 있었지요. 사실 이강은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아서 자기보다 잘났거나 잘생긴 사내만 보면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형각만 피해자가 아니었지요. 김과부는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마시는 전통주를 가져왔습니다. 한잔 하시죠. 그렇게 이강은 김과부가 주는 술을 홀짝홀짝 마시더니 금방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김과부를 안고 싶은 욕심이 그득한 것이었지요. 장군은 멀리서 봐도 장부의 기운이 느껴지더이다. 가까이서 보니 어깨와 가슴이 아주 우람하십니다. 이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못된 손버릇이 다시 나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김과부는 이강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김과부는 무슨 생각일까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이강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강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김과부를 안고 누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웬 종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시여. 이 몸은 장군의 것이 아닙니다. 장군의 과오를 거울처럼 비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 고을의 많은 여인들이 장군의 욕망에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왔답니다. 부디 부끄러운 줄 아신다면 이 고을에서 떠나 남은 생을 자성하고 사십시오. 이강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밖에서 여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주막 주모와 옆 동네에 사는 과부가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서로 이강을 질투하느라 싸움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형각의 계략이었답니다. 주모에게 이강이 그리웠다고 말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주모뿐만 아니라 다른 과부에게도 찾아가 이강이 그리워한다고 말해준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강에게 마음을 품은 과부들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강의 평판은 급속도로 나빠졌답니다. 김과부가 이사를 간 것도 모두 이강 때문이라는 말이 떠돌았지요. 이강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훈련병들도 모두 낯뜨거워서 연병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불만이 있던 훈련병들은 칼과 창을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이강은 활터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각이 나타났습니다. 장군, 그동안 그렇게 절 괴롭히시더니 아주 꼴 좋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과부가 남긴 편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형각의 조롱도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이 고을을 떠나야 했지요. 그렇게 이강은 사라졌고 형각이 이 고을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형각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지요. 고을 사람들도 그동안 이강 밑에서 고생한 형각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각에게 마음을 줬던 김과부도 돌아왔습니다. 이강이 떠날 때까지 잠시 고을 밖에서 머물고 있었지요. 모두 형각과 짜고 친 것이었습니다. 형각 총각한테 이제 장애물은 없소. 한평생 내가 총각에게 몸을 맡겨도 되겠소. 그야 당연하죠. 이제 김시댁은 나만 믿고 계시오. 그렇게 김시댁은 형각 품에 안겼습니다. 형각은 눈치도 보지 않고 김시댁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낮에는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밤에는 김씨 댁에 몰래 갔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거만해진 형각은 훈련병에게 점점 모질게 굴었지요. 지쳐서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형각에게 분노해서 창과 칼을 던져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각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각이 고을 과부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김씨 댁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 장군이 떠난 지가 언제라고? 아닐 거야. 설마 형각이 이강처럼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강을 쫓아내기 위해 장꾀를 부리다가 자기도 물들어 버린 것이었지요. 오히려 이강보다 더 방탕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이강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과부가 없을 정도였지요. 고을 밖에서 평생 반성하기로 했던 이강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강은 분노하여 1년 만에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강을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이강과 제외한 형각은 우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이 바로 이강과 형각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이 되신 양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소? 이놈이, 정녕 니놈이 한 짓을 모르겠느냐? 그것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요? 그리고 고을 밖으로 나가서 평생 반성하신다는 양반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온 게요? 이놈이 아주 기고만장이로구나. 니놈 말대로 명성을 떨쳤던 장군으로서 한평생 반성할 마음을 갖췄느니라. 그동안 나의 과오를 되새기며 눈물도 많이 흘렸지. 이 고을에서 내가 쌓은 업적이 모두 무너져 내렸으니 얼마나 허망하단 말이냐. 그런데 이놈아, 너는 어찌 1년 만에 이렇게 방탕해졌느냐? 나는 고을의 왈패들을 쓰러뜨리면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이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은 이해하나. 너는 어찌 이렇게 빠르단 말이냐? 엄청 빠르구나 이놈아. 이것이 다 당신 때문이야. 무엇이라? 이게 왜 나 때문이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장꾀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을 것이야. 그러면 당신처럼 장군이 돼서 명성을 떨쳤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놈이, 그게 어찌 내 탓이란 말이냐?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랐으면 열심히 했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1년을 못 버티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그렇게 두 사람은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을 쭉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과부였습니다. 김과부 뒤로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요. 둘 다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 김과부는 이미 관가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이강과 형각은 그렇게 관가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아야 했지요. 두 사람 다 고을 밖으로 쫓겨났고 평생 과부가 많이 사는 이 고을에는 한 발자국도 내디디지 못하였답니다. 이강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남은 여생을 반성하고 살았답니다. 형각은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고을에 다니면서 과부를 꼬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을 사내들에게 들켜서 두들겨 맞는 것이었지요. 결국 형각도 산에 올라 평생 반성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이강과 마주친 것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 모두 사찰에서 지내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두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답니다.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올가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강과 형각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백세야담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